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자TV 김선윤입니다. 자,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 특별한 강의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유리기판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거고, 유리기판이 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무상증자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좀 남으면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좀 있으실 거니까 좀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유리기판이 무엇인가, 왜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관련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 투자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래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실전 투자를 토대로 한 무상증자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리기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지에 대한 부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PCB라고도 하고 기판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면은 전자제품 내에 다 회로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잘 아시겠지만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유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유리기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기 소재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세밀한 회로 형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이걸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이제 플라스틱의 재질 자체가 아주 세밀하게 너무 미세하게 조그맣게 엄청나게 작게 만들기가 솔직히 좀 많이 유리보다 어렵죠. 그렇죠? 날카롭게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과 휘어짐에도 강해서 대면적화에 좀 유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어쩔 수 없죠. 뜨거워지면은 회로 기판 자체가 녹아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랑은 플라스틱 자체가 온도차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도 굉장히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기 신호 손실과 신호 속도 측면에서도 강점을 보이고요. 중간 기판 없이 MLCC 등 수동 소자를 유리의 내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냥. 그리고 또 하나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하는 것도 많이 필요하죠. 그것도 가능한 게 유리 기판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요. 반도체 업계에서 유리 기판을 사용했을 경우에 반도체 미세 공정을 2세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기존 기판 대비 공정률도 10배 이상 향상된다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유리기판 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 회사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유리기판을 상용화시켜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조금 보기 전에 단점은 없냐 이거죠. 이것도 잠깐 보고 갈게요. 근데 유리의 특성상 뭐가 문제가 있죠?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누적 압력에 좀 취약합니다. 이게 이제 보완해야 될 좀 숙제 가운데 하나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수율 문제. 항상 그렇지만 제품은 뭐예요? 수율. 100개를 생산했을 때 몇 개는 폐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폐기되는 게 적어져야 수율이라고 하잖아요. 수율이 높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유리기판은 이 수율 문제 때문에 제조 단가 자체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품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율이라는 것이 문제가 돼서요. 계속 기술적인 보완을 통해서 수율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구멍을 뚫을 때 유리 코어층이 깨지는. 플라스틱 자체는 구멍을 뚫어도 깨지지가 않죠. 근데 유리에다가 구멍을 뚫는다? 뭐가 필요할까요? 고도의 드릴 기술이 좀 필요한 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지만 이것들이 꽤나 지금 많이 극복이 좀 되면서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이나 상용화가 될 거라고 얘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많이 조금 비싼 제품들에는 이미 테스트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관련주들이 삼성전기부터 해서 SKC, 기가비스 쭈루룩 더 많습니다. 쭈루룩 있는데 이 종목들이 과연 회사들이 뭘 만드냐 보자고요. 자, SKC는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용 유리기판 양산에 나서는 한편, 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회사가 SKC입니다. 자, SKC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종목, SKC. 그나마 유리기판 쪽에서는 삼성전기와 함께 대형격에 속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은 작년 9월의 고점 자체를 지금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굉장히 이쁜 차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의 고점 20만 원짜리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잘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도 이제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특히나 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이라면 또 하나 계속 강조드리는 유리기판 뭐 있습니까? 자, HBM 같은 경우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그렇죠? 액침 냉각 등등 다 여기 포함돼서 섞여가잖아요. 거기에서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IT 기업들 투자 해줍니다. 그리고 뭐 있습니까? 우국 끌어당겨줍니다. 조선처럼요. 마찬가지 상황이라서요. 버려지지 않습니다. 중국 기업처럼. 자연스럽게 확대될 거고 뭐 엔비디아나 여러 글로벌 대기업들을 통한 매출 확대 포인트가 크게 나올 거라서 이거 분명히 넘어가는 그림이 포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이상 보고 가시는 게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신고가 패턴으로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잘 참고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은 삼성전기인데요. 삼성전기 당연히 어디로 갑니까?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등과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26년부터 유리기판 양산에 나설 계획이라고 하는데 뭐 우선은 빨라지면 올해 25년 하반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필요로 해요. 필요로 해.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뜨거운 거. 플라스틱과 유리 그냥 간단하게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도 많이 필요하지만 너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어떻게 해요? 죽이기 위한. 그래서 사실 유리기판도 중요하지만 액침 냉각 이슈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모든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이슈부터 하나씩 해결하면서 시장의 반도체의 상황 자체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사실 유리기판이라고는 얘기하지만 특수한 소재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유리가 아니라요. 좋은 흐름으로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올 겁니다. 자, 삼성전기도요. 좀 아쉽긴 한데 최근에 이제 차트 흐름 자체가 물론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뭐 유리기판 쪽만 하는 건 아니니까 뭐 SKC처럼 모든 이제 포커스 자체가 유리기판으로 빡 이렇게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모바일, 뭐 스마트폰 이쪽으로 같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조금 둔화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래도 큰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돌리는 시도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울 시도를 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많이 하반기 때 올랐었던 15만 원대, 뭐 16만 원대 이런 그림들이 있죠. 그 시도를 다시 한번 볼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의 차트 모양을 보더라도 나름의 여기 큰 자리들이 있죠. 여기에 어느 정도의 구간까지는 상승 시도를 할 거예요. 거기가 저는 한 15만 원 정도라고 체킹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지금 뭡니까? 121선의 돌파 흐름을 지켜봐야 되는 거. 60일은 돌파가 잘 나와줬기 때문에 네, 긍정적이고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조만간 흐름이 나와준다면 한번 슈팅을 한 번 더 그려내면서 15까지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저희 삼성전기도 그에 따라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기가비스. 네. 고객사 유리기판 검사 장비 테스트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양산용 장비 공급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 테스트. 자, 기가비스. 요즘에 기가비스 사실 이슈가 있긴 뭐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외면받아온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닥 포인트부터 해서 차근히 올라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자리가 있는데요. 일전이랑은 조금은 다르게 60일선 돌파한 것도 그렇지만서도 121선 다시 코앞에 두고 있다는 거. 차트 모양 추세 자체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나름의 긴 횡보의 구간 자리인데
여기까지 안정적으로 간다면 저 자리가 얼마? 4만 원짜리거든요. 우선은 4만 원까지의 안착을 한 이후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만약에 4만 원까지의 안착 흐름이 나온다면은 재밌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차트 추세 계속 내려가다가 돌려 세우는 그림이거든요. 가고 조정받고 다시 가는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여기가 끝바닥 12월과 1월 자리가 특히 12월 자리가 끝바닥으로서 돌리는 그림이 예측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급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선 구조상으로는 기가비스 같은 경우가 투자하기에 나쁘지 않은 매수하기에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도 많이 유명하죠. OLED 레이저 가공 기술을 유리기판 제조에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IC도 있고 이렇긴 한데요. 필옵만 좀 보도록 하죠. 자, 필옵틱스도 많이 조금 재밌어요. 뭐 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선은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어요. 요거 4월 달. 사실 이때부터 이때 가장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작년 초에 한바탕 유리기판 바람이 불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도 막 시끄럽기도 했었고 요렇게 요 상황인데 거래 잘 보세요. 요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거래가 붙기 시작해요.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사이는 뭐예요? 약간의 조금 공백기라고 할까? 휴직이라고 할까? 좀 쉬고 있어. 조용해. 그죠? 별다른 게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2월과 1월부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가 늘어. 차트가 올려 세우고 있고. 그죠? 전고점 자리 근처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요 케이스에서 두 가지가 있겠죠. 전고점 맞고 떨어지거나 횡보하다가 올라가거나의 그림이 있을 건데 현재 사실 유리기판의 이슈 자체는 워낙에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또 하나 주목하는 것은 이때 거래량을 잘 보시면 여기 거래가 이제 나와서요. 아직 뭐라 그럴까 확 터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조금 더 플러스 알파적으로 확 터지면서 붙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고가 패턴을 그리며 갈 수가 있겠죠. 작년 4월에 가격대가 37,000원대인데 요거는 4만 원까지 우선은 열어두거나 아니면 3만 원대 그 후반대까지 열어두시고 보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꺾이게 된다면 조심하셔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상승 추세의 연속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HB테크 유리기판 검사 장비입니다. 하나씩 봐드릴게요. 자, HB테크. 자, HB테크도요 많이 힘들었었어요. 근데 크게 펼치고 20년대 끝바닥이거든요, 이게. 2020 코로나 끝바닥. 여기가 뭐예요? 깨질 만큼 깨지고 나서 돌렸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내려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일 거다. 상승 그림이 분명히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여기에 걸림돌들이 있긴 하지만은 돌려 세우거든요. 그럼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 자, 보시면 자연스럽게 무슨 그림이 나와요? 되게 중요하죠. 눌려 있었던 61선, 121선 돌파가 나올 때마다 이런 식의 큰 흐름이 나왔어요. 이거 60일 돌파했고요. 121선 돌파했어요. 121선.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61선 자체가 121선을 골드 크로스하는 부분. 네. 우선은 21선이 61선을 골드 크로스 했어요. 요거는 꽤나 긍정적이야. 근데 20일이 뭐예요? 120일 골드 크로스하는 게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차트 돌린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상승 주다가 조정받고 가는데 아직 상승은 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흐름상으로 보다 특히나 HB테크도 그러하지만 여기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뭐 싼 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자리까지는 테스트상으로의 올라갈 그림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뭐다? HB테크도 역시나 홀딩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차트가 꽤나 매력적인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YC캠 보면은 최근 반도체용 유리기판 핵심 소재 3종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거 작년 얘기인데요. YC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차트예요. 최근에 차트가 돌려 세우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예측을 좀 해보면은 열자가 붙어 있긴 한 예측해 보면은 열자가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만큼 수급이 붙었다는 건데 이런 그림을 예측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라인 몇 개 그어보고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선 제가 위아래 라인을 그어놓은 것은 이게 큰 바닥 23년 바닥과 그 다음에 24년 바닥에서의 되돌림 반등 큰 대형 나름의 이런 N자형 패턴인 건가 요걸 하나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대각 추세 자체는 고점 라인을 맞춰봤을 때 돌파 시그널이 나왔던 거고요. YC캠은 20일선이 60일선도 돌파하고 120일선도 돌파 추세가 나온 그런 차트예요.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한 번 더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나름의 여기가 하단 자리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 둘, 거의 3개 자리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 자리가 가격적으로 얼마냐면 한 2만 3, 4천 원 돼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는 우선 1차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건데 그게 여기에 나왔어요. 피레침처럼. 근데 거래가 이제 좀 붙기 시작한 게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만 더 붙어주면은 얘가 뚫으면서 갈 건데 약간 애매하긴 해. 근데 또 열자 붙어 있잖아요. 단기 거래 때문에. 근데 열자 풀리고 나서 올라가는 케이스보다 떨어지는 케이스가 좀 월등히 많긴 하거든요. 살짝 이거 고민이에요. 나쁜 그림은 아닌데 우선 구조상으로도 꽤나 이쁜 그림인데 우선 한바탕 상승은 나온 것 같다. 근데 조정을 거치면서 뭐다? 이런 케이스 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중요하지만 고점의 돌파가 이 라인 돌파가 나왔다면은 상승 주고 조정 받고 다시 가는데 그 조정은 어디일까요? 여기 정도 구간이 됩니다. 네, 이 정도 구간. 그래서 여기가 18,000원 근처인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질 경우 18,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왔다가 최악인 경우입니다.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서 이 상단 라인, 여기 라인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수도 있는 게 요 YC캠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러 유리기판 종목들이 있지만 우선 유리기판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만 우선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SKC, 삼성전기 그리고 2개가 이제 대형에서는 메인이긴 한데 SKC가 1등입니다. SKC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게 기가비스, 필옵틱스, HB테크, YC캠 이런 등등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필옵이나 YC캠 같은 경우가 괜찮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꼭 선택 사항이고 만약에 내가 유리기판 종목을 비중을 30%를 담으신다면은 그래도 그 중에서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몇 개를 섞으셔야겠지만 SKC가 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이제 SKC의 조정을 이용하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요거는 기억하고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무상증자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드려도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간단하고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가 도대체 뭐냐? 무상증자, 증자하되 새로운 발행하는 주식을 주주에게 공짜로 나눠주는 방식이다. 공짜로 주긴 하는데 그만큼 단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뭐예요? 회계장부의 숫자를 그냥 옮기는 것으로 가능한. 사실 무상증자라고 하면 좋아 보이긴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왜 좋아지냐면 잉여금에 있는 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회사에 잉여금이 많다는 거예요. 잉여금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 재무가 건전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 관리 차원, 주가 부양 차원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거기에 인식이 잡혀 있잖아. 사실
숫자상으로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그냥 장부만 옮기는 거야. 회사가 갑자기 무상 돈을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 절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자면 1대1 무상증자야. 그죠? 그럼 내가 10,000원짜리 주식을 10,000주가 있어. 여러분 1대1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권리락일 날 단가가 어떻게 돼요? 5,000원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신주를 더 준다고 10,000주를. 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곱하면 뭐예요?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무상증자를 한다고 해서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건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 그나마 혹시나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뭐예요? 약간 좀 기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다만 이제 여기에 기술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기술적인 접근. 그 기술적인 접근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주가의 변동이 필요한 거야. 변동이 생기는 거라고. 그거를 뭐예요?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사를 찾아보시면 무상증자를 가지고 이 정보를 미리 활용해서 돈을 번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도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죠. 일단 이건 이해도인데요. 잠깐 보시면 일단 잉여금 자체에서 자본금을 옮기는 겁니다. 자, 근데 무상증자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권리락, 권리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뭐 자세하게 더 깊게 공부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것만 그냥 그냥 그렇구나. 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놓쳐요. 그나마 최소한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권리락이 뭐야 그러면 주식회사가 주주배정 증자를 하는 경우 해당 증자에 따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권리락 조치는 이러한 사실을 시장 참가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권리락 시기 신주 배정 기준일 전일에 발생을 해요.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일 마이너스 2거래일까지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한 투자자는 신주 인수권을 갖게 됩니다. 그냥 무상증자 일정이 딱 있죠. 2거래일 전까지 매수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얘기 드리는 거고요. 그거 끝난 그 다음 날 배정 기준일 전날이겠죠. 그게 권리락일 발생일입니다. 아셨죠?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건데요.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게 요 신주 배정 기준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면 우리나라는 절대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휴일은 포함을 안 해요. 그래서 2거래일 전까지 사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은 1거래일 전이라서 권리락 발생일이고 2거래일 전까지 사셔야 돼. 금요일까지 사셔야지만 무상증자를 받으실 수 있는 신주인수권 권리가 생기시는 겁니다.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23일 화요일 날 신주배정 기준이라는데 그럼 일요일 날 사야 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지 마시고요. 요거는 제외합니다. 토요일이랑 일요일 또 하나 휴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증시에 나와 있는 계산 방식은 휴일은 전부 다 제외합니다. 임시 공휴일이라고 선포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외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만 계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우리나라는 없지만 주식시장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 이럴 때 반만 하잖아요. 반. 그렇죠? 절반만 하고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런 날도 포함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없습니다. 그런 날이. 참고하시고요. 수능일 때문에 1시간 늦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날도 포함입니다. 자, 어찌됐든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제외하고서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제외하고서는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루 전, 이틀 전에 사셔야지만 우선은 무상증자를 받으시는 거고 받고 나면은 그 다음 날 권리락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꼭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 권리 공매도란 건 또 도대체 뭐야? 간단한 설명 끝나고 제가 실전 매매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잠시만 계셔 보세요. 자,
공매도라 하면은 이거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이제 머릿속에 딱 틀처럼 박혀져 있잖아. 공매도 하면은 외국 애들이 이걸로 돈 벌고 불법 공매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가 않고요. 권리 공매도란 자, 설명드리죠.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시비, 전환사채, 전환청구, 신주 인수권 행사 등으로 신주를 배정받은 투자자가 신주 상장일 이거래일 전에 있고 예정인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우리 주식 매도하면은 이거래일 뒤에 돈 받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세요.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려보자면 신주 상장 예정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기본 개념으로 무상증자를 1대1로 하게 되면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게 만 원짜리가 죄송합니다. 만 원을 우리가 만 주가 있어요. 이게 1대1로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5,000원으로 떨어지죠. 내 단가가 반으로. 그리고 내 주식은 어떻게 돼요? 2만 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 주를 더 줘야 되잖아요. 만 주를. 이 만 주가 언제 나오냐면 신주 상장 예정일에 줘요. 나머지 5,000원 떨어진 만큼 시총도 반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한 3주가량은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그건 또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휴일은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이거래일 전에 공매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리 뭐 합니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거래일 전에. 요게 법적으로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HTS에서 하시거나 MTS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 방문하시거나 증권사 아침 일찍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시쯤부터 아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8시쯤 될 거예요.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거래일 전 요날 아침에 신청을 하시면은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파셔야 돼요. 파시는데 돈이 바로 들어오진 않아요. 땡겨받은 거라 이틀 뒤에 돈은 들어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게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걸 알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고 이날까지 버티기잖아요. 이날 던져요 사람들이. 또 이날 또 던져요. 이날도 또 던진다고. 그래서 권리공매도 날부터 보통은 하루, 이틀, 3일 동안 빠져요. 이런 케이스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요거 우선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상증자를 받았어.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어. 이거 할 거야. 그러면은 뭐 합니까? 신청하셔가지고 꼭 요날 파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실전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정말 중요한 실전 얘기를 하나하나 드릴 거예요. 실전 종목을 갖고. 똑같습니다. 저번 미래산업 말씀 이게 가장 그래도 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해하기도 편하실 거고. 자, 2023년도 때 이때 무상증자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가 있었고요. 이 종목의 이제 여러 공시사항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무상이라 치고만 2023년 8월 3일 날 무상증자가 있었고요. 무상증자의 공시사항을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꼭 아셔야 될 게 몇 대 몇인지 어떻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한 게 1대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 수가 5주라고 하면은 요게 이제 1대 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주 배정 기준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23년 8월 18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8월 18일 거래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2거래일까지 매수를 해주셔야지만 신주 인수권을 가지고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달력을 펴서요. 8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잠깐만 봐보자고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해드리니까. 자, 여기 23년 8월 18일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금방 갑니다. 자, 8월 18일 보니까 다행히도 금요일이었어요. 여기가 18일입니다. 18, 17, 16일입니다. 23년. 금, 목, 수. 요 날까지 8월 16일까지 매수를 해야지만은 무상 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신주 인수권 자체가. 그럼 요건 뭐예요? 요 날 17일은 뭐예요? 권리락일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아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거래일, 마이너스 1거래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케이스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상증자라는 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은 좀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개념 자체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그때그때마다 그 유행에 민감하듯이 무상증자도 약간 유행을 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2010년도, 10년도, 20년도 사이 코로나 전까지의 시장에서는 무상증자 비율 자체가 엄청 높은 종목이 많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1대1 무상증자 한다, 뭐 1대2면은 와 진짜 많이 한다. 약간 이런 수준이었어요. 물론 이 무상증자가 1대1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1대 뭐 0.1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아니라 유무상증자를 하는 케이스도 되게 허다한데요. 유무상증자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멘탈이 나가시기 때문에 무상증자 우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아셨죠? 그것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두 개 섞어서 설명드리면은 으악 해버리십니다. 근데 어려운 게 없이 유상증자 하고 무상증자 하는 겁니다. 유무상증자, 순서대로 유상증자 하고 나서 하는 건데 날짜가 그냥 살짝 겹치는 것뿐이다. 약간 요 정도 차이밖에 없는 건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코로나 이후에 2021, 20이 되면서 이게요. 23년까지 1대 뭐 3, 뭐 4 쭉 해가지고 6, 7, 8, 9 뭐 이런 식으로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요건 미래산업은 1대 5란 말이에요. 간단히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1대 4 무상증자를 한다고 칠게요. 1대 4로 하면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자, 설명드릴게요. 간단한 설명을 위해서. 1대 4 무상증자를 해요. 얘는 시총이 500억이었어. 이게 왜 올라가는지 원리를 아셔야 돼요. 500억이었어. 1대 4를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주식이 5,000원짜리였어.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무상증자를 딱 했어. 권리락이 턱 발생했단 말이야. 권리락이. 오케이? 요게 권리락이야. 권리락이 발생했어요. 그얘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로 쪼그라들죠. 네. 그렇죠? 1대 4는 5분의 1이에요. 1대 1은 2분의 1인 거죠. 떨어지는 게 단가가 1,000원이 됩니다. 그죠? 1,000원이 됩니다. 그럼 시총이 어떻게 돼요? 100억이 되지. 100억이 돼요. 자, 세력 입장에서 보면 100억짜리 주가를 올리는 게 쉬워? 500억짜리 주가를 올리는 게 쉬워. 응? 매수하려는 사람이 무상증자를 한다 그러면 매수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와 이거 주가 올라간다라는 기본 개념 자체가 탑재돼 있어. 우리는 그 인식이 박혀 있다고 머릿속에. 그 여기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래산업은 이거 1대 6인데 시총이 1대 5죠? 죄송합니다. 1대 5잖아요. 시총이 어떻게 돼요? 시총이 6분의 1로 쪼그라든다고. 그러니까 가벼워지잖아요. 그러면서 얘요 매수가 몰림이겠죠. 좋은 거야 이러면서 상 거의 상을 3번을 가요.
그러니까 가벼워지면 가벼워질수록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 400억은 어디가? 내 돈 400억. 그럼 내 돈 4천은 어디가? 그걸 언제 줘요? 신주 상장일 날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예요? 그냥 주겠지 하고 기다리면 안 되고 뭐 합니까? 권리 공매도를 통해서 미리 팔아야 된다고요. 잘 봐요. 중요한 얘기. 권리락이 딱 발생했어. 이때까지 사야지 무상증자를 받는 거야. 근데 미래산업은 1대5니까 시총이 6분의 1로 쪼그라들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 신주가 상장되는 날 여기까지 쪼그라들었어. 시총이 6분의 1로 쪼그라든 그 구간이야. 근데 가벼워졌으니까 올라가는 거야. 근데 떨어질 때 또 가차없이 떨어진단 말이야. 왜 이렇게 떨어져 싶죠? 자, 또 설명드리면은 이때가 시총이 뭐예요? 6분의 1로 쪼그라든 구간이라고. 근데 여기 보시면 갑자기 갭으로 떨어져 있죠. 얼마까지 떨어져요? 권리락 이전 이 종가가 가격이 기준이니까. 기준가. 신주배전 기준가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어떻게 돼요? 주가가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날까지 권리 공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날까지가 시총이 6분의 1인 거야. 근데 우리가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틀 전에 권리 공매 신청을 해가지고 팔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가 시총이 6분의 1이 아니라 이때까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실전 들어갑니다. 그럼 매매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예를 들어서 미래산업 주식을 나는 무상증자를 받고자 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를 아까 보니까 무상증자를 언제 시작했어요? 8월 3일 2시 4분에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잠깐 거래 정지가 됐다가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기사에도 나오는 건데요.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할 때, 이거를 이 회사에서 2시 4분에 결정 내려가지고 바로 도장 찍고 하지 않죠. 그렇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해요. 거래소 승인도 필요하고요. 은행에서도 일도 봐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사도 알 거고 다 알 거야.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무조건 한 달 정도 필요해요. 근데 계획은 몇 개월 전부터 하겠죠. 최소한 2, 3개월 전에는 하겠지. 그러면 한다는 소문이 생긴다고. 물리적인 시간이요. 한 2개월 무조건 걸려요. 최소 2개월 이상 걸려. 최소 걸려. 최소. 그럼 미리미리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8월 3일이죠. 잘 보자고 우리가. 자, 8월 3일에 한대. 이렇게 볼게요. 무상증자는 요 날 했어요. 요 날. 공시 때린 게. 근데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알 수 있다. 최소 2개월. 한두 달이죠. 갑자기 뜬금포 거래 터져. 뭐야? 이거 뭐야? 못 터져. 뭐야? 아는 사람들은 이거를 산 거야. 기사에도 나와요. 몇몇 회사들. 그 은행 직원이 이걸 미리 사가지고 무상증자 공시에 팔았다. 있어요. 실적으로.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이 사람들 파는 거야. 파는 거야. 그러니까 알 사람들은 쭉 사놓고 참 문제죠. 우리나라. 사놓고 팔아버린 거죠. 자, 이놈의 회의가 문제야. 자,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요때 올라가요. 근데 언제 사냐면 자, 이거 중요해요. 무상증자 공시가 딱 난 날 사면 안 돼. 무상증자 투자해보고 싶은 분들은 공시 날 사지 마세요. 매수 금지. 언제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설명드릴게요. 권리락 전날 사야 되잖아요. 전날 사야 되죠. 그렇죠? 전날 사지 마시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거래일 전쯤 사셔야 돼요.
16, 15, 14 요때. 그러니까 권리락이 발생되기 며칠 전부터 차근차근 모아가셔가지고 사시는 게 무상증자 투자의 우선 첫 번째 기본 원칙이에요. 네, 아셨죠? 자, 그다음 미래산업은 1대5 무상증자란 말이에요. 편하게 설명드려서 1대4로 갈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보통 1대4, 1대5 이렇게 1대6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상한가를 2번에서 3번 정도는 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가기도 하고요. 그럼 1대2, 3 같은 경우는 상한가 1번, 2번 사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 종목 자체가 제가 가벼워진다 말씀드렸잖아요. 시총 자체가 500억일 경우에 100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하려는 사람, 무중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수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시총 자체가 어떻게 해요?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죠? 사려는 사람의 돈은 그대로인데 쪼그라들었잖아. 5분의 1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가는 거야. 상상. 근데요.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샀어. 요때 2, 3일 전에 권리락. 그럼 쪼그라들었잖아. 이거 얼마로 바뀌어? 100만 원으로 바뀌지. 내가 들고 있는 건. 나중에 주잖아. 400만 원은. 신주 요때 상장을 주잖아. 100만 원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올라갈 거야. 와, 이거 대박이다. 상한가에 3번 가면은 2배 수익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갈 거란 기대하지 마시고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뭔가 올라가는 게 깨름직하다, 뭐 시원하지 않다 그러면은 바로 뭐 합니까? 가지고 있는 100만 원 전체를 다 매도하셔야 됩니다. 한 주도 남기지 않고 전체 다 매도. 그럼 이게 2배 갖다 쳐. 200만 원 된 거야 우선. 오케이? 답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 자연스럽게 들으시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다 팔았잖아요. 그죠? 다 팔고 나면은 얘가 떨어져요. 왜 떨어질까요? 신주가 상장될 거래. 언제? 신주 상장일 날 몇 주가 상장돼? 시총이 500억에서 100억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얼마? 400억 원치만큼의 물량이 이날 상장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떨어져. 그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뭐예요? 파는 거야. 판다고. 그러니까 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게 이런 나름의 이런 나름 룰 같은 건데 이걸 규정은 아니지만 무시하고 덕하거나 막 하는 케이스는 이건 누가 손을 댄 거지. 그죠? 그런 케이스고요. 보통은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아니면은 무상증자 비율이 굉장히 낮거나. 오케이? 보통 1대1, 1대0.5 이렇게 낮은 케이스들은 이런 케이스들을 무시하고 막 움직여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가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무상증자의 신주가 나오는 시기에 마이너스 2거래일 전에 우리가 뭘 한다고? 권리 공매도를 한다고. 신청을 해야 된다니까. 어디다가? HTS, MTS, 몰라, 할 줄 몰라. 그러면 그날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가셔야지. 증권사 가셔서 권리 공매도 할 거야. 아침 8시 전에 가셔야 돼요. 가셔가지고 기다리셨다가 권리 공매도 신청을 하셔가지고 주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권리락 이전에 그 기준가가 있단 말이에요. 신주변경 기준가가 있어요. 그 가격 위로만 다 팔면 성공인 거야. 그러니까 이 400만 원은 요 100만 원은 우리가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팔아가지고 200을 만들었단 말이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100이 200이 됐어. 그럼 나머지 주는 이 400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큰 손실을 안 본다는 개념하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다? 원금에 정리하고만 나오면 대성공인 거야. 대성공. 아셨죠? 대성공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500만 원이란 돈이 얼마가 된 거야? 6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아주 수익이 잘 났을 때의
해당하는 케이스예요. 이게 무상증자의 기본적인 투자의 방법이에요. 근데 보통 무상증자를 했을 때 여러분 그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대1, 1대2는 트렌드가 다르지만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안 하시는 게 낫고요. 1대 한 3 이상으로 가시는 거를 하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꼭 아셔야 될 거, 내가 무상증자를 이제 딱 하려고 샀어. 상승을 주잖아요. 그러면 올려치다가 빠질 때 상한가 한 번에 가도 두 번에 가도 상관없어. 가다가 못 간다, 음봉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매도야. 전량 매도, 전량. 그리고 이 수치에 따라서 쭉 수치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보통 10에서 20% 사이인 거야. 이것도 아주 잘 났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야. 근데 아주 드물게 꼬이는 케이스가 있어요. 무상증자를 불러놨다가 무상증자 바로 권리락일 딱 전이나 뭐 있다 무상증자를 해놨는데 취소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간혹. 그건 똥 밟은 건데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나는 무상증자를 통해서 와 대박 수익을 한번 내볼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신주 인수권 있죠? 이것도 이제 뭐 유증이나 할 때 받는단 말이죠. 요거를 파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거는 무상증자에서는 그 의미 없어. 이건 아니고 유증할 때 이제 팔아서 대응하는 케이스도 있죠. 이건 이제 상관없고. 그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런트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무상증자나 이제 이 계획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면은 3월 말에 이제 감사 시즌이 있을 거예요. 25년도. 근데 올해는 특히나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끝나고 나면은 한 4월이나 5월쯤, 5월 이후가 될 것 같은데 2분기부터 해서 좀 몇몇 기업들이나 많은 기업들이 2분기 말이나 3분기 때 무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이 생기게 돼요.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하는 기본적인 그 기업들의 세팅 자체를 잘 보시면 자본금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 회사에 돈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본금이 뭐 40억, 뭐 50억 이런 회사들 많아요. 검색해 보시면 이런 회사들을 타겟을 보고 보시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익이 잘 나는 회사들은 25년도 올해 2분기나 3분기 때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한 4월부터 5월부터 보는데 얘가 4, 5, 6월 때 특별한 이슈 없이 자본금이 조그만 놈이 슬금슬금 미리 움직인다? 이거 뭐 있는 거예요. 실전 팁이에요? 있는 거예요. 회사도 이익이 잘 나고 있어. 있는 거니까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맞춰서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상황을 보고서 꼭 무상증자 오해하지 마시고 성공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짧게나마 유리기판 쪽과 무상증자 쪽에 대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투자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25년도 올해는요. 정말 2분기, 3분기가 지나가면은 시장 상황이 많이 좋아지면서 국내 증시도 굉장히 조금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꼭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전이랑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너무 따라 들어가진 마시고 2분기부터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투자를 꼭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만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